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잖아.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 구형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특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형은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가 나올지 엄청 궁금했죠. 저희들도 뭐가 나올까 내기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라도 사형 구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선고 결과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걸 조사를 해온 그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거고요. 이번 재판 보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나 이런 존중 이런 것들이 없고 재판이 약간 거의 조롱하듯이 약간 진행이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설령 사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판단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꼭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사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얼마 전 그 체포방해죄에서는 10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5년이 되듯이 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0년을 구형했는데 13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약간 나는 그 구형 내릴 때 윤 전 대통령 얼굴 표정을 봤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인 건가? 안 그러면은 무언가 또 다른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소를 짓는 걸까? 내가 참 의아했거든. 지금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일단 저랑 뇌구조가 다른 분이라 어떤 심리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뻥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나마 웃는 표정을 보여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5년 선고 들을 때는 그때는 웃지 못하고 얼굴이 이제 붉어졌다 이런 뉴스 보도를 봤는데, 그때 구형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본인은 저쪽 검사석에 앉아가지고 사형 구형을 하는 입장에서 반대되는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은 난 되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상 좀 사형은 언제더라? 한 96년인가 7년이 마지막 사형이었나? 그 이후에는 거의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사형 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이라는 법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로는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국가 이 정도로는 분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폐지국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거잖아.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또 그게 사회적인 경종이 되고 때로는 그게 올바른 양형이 되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긴 그렇지만,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때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라던가 양상은 어떤 것 같아? 정확하게 한번 이번에 체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 사형 2심 무기였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이 한 22년, 2심이 한 17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인 화제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건 어떤 그때 당시 벅찬 느낌이 있었냐면, 그전에는 권력자가 처벌되는 사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된 적이 없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권력자가 법정에 서서 아주 극단적인 사형과 무기 또는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형과 무기징역 17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은 한 2년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2년도 길긴 길지,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길지만 법감정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사의 반복일 수도 있겠는데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지금 감옥에 갔다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 다 사면을 받았잖아. 이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면권이라는 거는 왕의 은사권인 거죠. 너는 잘못했지만 내가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또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사법권의 판단 내린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권 아니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서 사면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과연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 물론 이렇게 생계형 범죄,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고의건 과실이건 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 운전면허를 뭐 복권시켜 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사면권은 뭐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 사면이라고 하죠. 근데 뭐 특정 몇몇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참 요새 와서는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범죄에 한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또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고, 이 법이 통과될지도 참 궁금한데 어떨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형이 선고가 될 거냐, 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거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선고가 되고 나서 제대로 형 집행이 되지 않고 사면이 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 저는 사실 좀 더 앞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사실 뭐 올해 중반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5.18 때 제가 태어났는데 학교를 좀 빨리 가가지고 이제 98학번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이 된 게 97년도 하반기 12월 20일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때 법대 교수님들이 물어봤던 제 대학교 입학 면접 시험 주제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그때 그 주제였거든요. 네. 대학 면접 때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봤단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되게 쉬운 거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서 어쨌든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아주 큰 잘못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 내라는 지금 사망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때 처벌이 됐던 거는 12.12 사태, 그리고 5.18,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아주 큰 범죄들을 묶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 몇 년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사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전체 수감 기간도 짧지만 대법원 선고가 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많았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IMF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사면을 하자는 분위기였고, 사면을 하겠다고 해야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저처럼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사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거는 같은데, 결국은 정치권의 뜻대로 사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사람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뭐 교도소 가더라도 어차피 나 대통령이니까 사면이지, 나 뭐 재벌 총수니까 사면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엄청 큰 범죄를 저지른 그 다음 대통령도 전부 다 사면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내란에 대한 그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해서 처벌돼도 어차피 나 정권 바뀌면 사면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건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 소위 말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되고, 제대로 된 그 국가 발전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면 없이 끝까지 집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법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나 이상한 논리로 나중에 사면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논의가 있는지 지켜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도 저는 좀 꼭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대변은 98년서부터 항상 엄격했습니다. 그때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하고 국민의 염원하에 이 사람들을 겨우 법정에 세웠는데 그렇게 쉽게 사면시켜버릴 거면 그거 왜 했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참 법 앞에 관용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참 관대하구나라는 걸 나도 많이 느끼더라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되게 유명한 말을 했었잖아. 그 지강현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게,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저런 살인범이 저런 옳은 얘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지금 법감정이 있다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 근데 1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형이 나올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전례, 이게 법에서는 사실 전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5.18을 포함한 그 재판에서 사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내란도 물론 저는 엄청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2025년 4년도에 그게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다행히 실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강한 양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법관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난 사형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물론 사람이 죽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이 왠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라던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되게 무섭잖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 정치인이라던가 언론사를 단전 단수 조치까지 하고 또 뭐 영면백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난 죄질이 안 좋은 것 같고 그 후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 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몇 달 동안 계속 뭐 체포에 계속 불응을 했고 119의 반성의 어린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왠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 나이브하게 뭐 재판을 운영했고 뭐 변호사 얘기를 다 들어줬다라는 게 난 오히려 난 반대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빅픽처라고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뭐 1심에서는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심에서 감형된 사례가 전에도 있고 실제로도 2심에서 이렇게 감형할 수 있고 내가 끝은 아니잖아요. 뒤에 또 남겨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뭐 1심에서 사형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사면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형을 세게 할 거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이라는 결론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재판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 측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재판 진행했다고 보시나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판사님들마다 뭐 성향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이게 또 반대에는 캘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내란 재판을 맡은 이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를 사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내외적인 비판에 휩쓸리지 않을까. 또 얼마 전에 이거 공무집행 방해를 담당했던 그 재판부에서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10년 구형을 5년 선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비난의 목소리 있는 거잖아 사실은.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기 한번 해야겠는데. 그 판결문 문구에 보면 이번에 이제 5년 선고난 사건에서도 뭐 초범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정황과 이거를 따져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 판결을 쓸 때 초범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5년이라는 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판결문에는 뭐 전과가 없으면 그거를 뭐 이렇게 초범이라 양형에 참작한다 이런 문구는 거의 복부단다고 하죠. 복부다듯이 들어가는 문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선고한다라는 것도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어가는 문구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라가 그 재작년 계엄 선포 이후로 1년 동안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이제는 좀 이걸 정리하면서 더 나은 발전의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뭐 국제 정세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특수부대까지 보내가지고 할 마당에 우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얼른 정리하고 좀 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 변호사가 한번 한 줄 평을 정리해 주시죠. 저 이번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제가 하는 생각은 어떠냐면 일부는 이게 뭐 정치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정치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을 어겨서
그걸 잘못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도 다들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말까지 똑같은 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와 그 후에 사면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전 국민들이 지금 눈여겨서 의견을 충분히 이번에는 개진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때 대학 입학 그 면접 볼 때가 사면 직후였거든요. 한두 달 이후여가지고 엄청 사회적으로도 말이 많았고 법대에 진학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법으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정치인이 이걸 한 번에 날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좀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분들을 사면해야만 대한민국이 화합이 돼서 IMF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가지고 너나 없이 이거를 사면하겠다 내가 사면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이슈로 당선되자마자 사면을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8.15 이후에 사실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나라잖아요. 너무 옛날로 올라가자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할 만큼 많이 배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많이 배우고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친일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뭐 군사 지휘자도 뽑아야 되고 뭐 행정 무슨 관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전에 내란 재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를 법정에 세워서 사형 무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 경험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겨우 해냈지만 결국 집행은 끝까지 힘있게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대통령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뭐 징역 10몇 년이 나와도 금방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권력자가 막은 게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 이 힘을 합쳐서 막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주의식이라든가 법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그런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선거도 선거지만 나중에 집행에 있어서도 사면으로 흐지부지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있게 좀 걱정을 하는 이유가요. 사실 그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막 일부러 본인들이 어떤 평가 받을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장외전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뒤에 사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안전 방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 내란 재판이랑 비교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그 두 사람도 반성은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반성을 안 했지만 최후 진술만큼은 국민들한테 사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거짓된 사과조차 없었죠.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나 사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되게 뭐 깍듯하면서 진행도 되게 유하게 하시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도를 넘는 발언을 해도 제가 판사라면 바로 감지를 했을 텐데 다 들어주면서 근데 조금 직연 판사도 나중에 재판 진행은 저는 뭐 풀 버전은 보지 않고 요약본 뉴스를 보는데 초기보다는 조금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엄격하게 진행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좀 이목을 좀 감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목을 감안하면 전부터 감안했어야죠. 생중계 되는데. 전에는 그냥 이게 본인 속내를 드러내다가 누가 또 얘기했겠지. 아니 모니터링 매일 할 텐데. 어떤 분이 편하시고 어떤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장 형 적게 주신 분이 최고죠. 진행이 뭐가 상관 있겠습니까?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서 형만 줄여주신다면 뭐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신청하고 입증하고 싶은 게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 사실은 재판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변호인들이 너무
우리가 봐도 이례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무죄를 제대로 입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건 필요한데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르는 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잘 안 해주시는 재판부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좀 있습니다. 너무 잘라버리면. 둘 중에 선호를 고르자면 난 백판사님. 아 그래요? 잘생겼잖아. 네, 저는 근데 만약에 굳이 제가 만약에 변호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고르자면 사실은 지기현 판사님 같은 스타일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백판사님이 권리 절차 보장을 안 해주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부당한 요구는 잘라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네. 잘 하셨는데. 네. 판사가 성향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짜기도 하는지. 아무래도 뭐 그 판사님 성향이라는 게 서면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법정 변론을 중요시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또 서면으로 중요시하는 분들은 좀 서면의 퀄리티를 높게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전략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뭐 법정에서의 이런 뭐 변호인의 태도라던가 이런 변론을 더 중요시, 구술 변론을 더 중요시하는 판사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사람이 하이다 보니까 맞춰 나가는 게 뭐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서면을 중요시하는 분한테 멋지게 구술 변론을 해봤자 잘 기억도 안 남으실 테고요. 그러면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프로보노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이제 성동일 씨가 판사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 평소에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한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 이름이 뭐야? 이름. 최 판사님 별명이 개하범대. 클로이 당신이 키우던 개 많잖아. 뭘 잘못 봐? 이런 것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냥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를테서 이 판사님이 뭐 형이 좀 세다 약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이 판사님은 거의 유죄 99.9%다 이런 스타일도 계세요. 그러면은 유무죄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무죄가 좀 더 잘 나오는 성향의 판사 아닌 판사도 나뉘기도 하고 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는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뭐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증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변론을 하는데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변호사들끼리도 공유하거든요. 뭐 몇 재판부 어떠냐, 예, 이런 식의 얘기도 우리도 뭐 똑같습니다 다. 예. 변호사들이 이제 법관평가라는 거를 해요, 매년. 그러면 법관평가에 매년 하위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되면 소문이 좀 나고, 설령 내가 거기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이제 기분이 덜 나쁘죠. 아,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판사님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이를테면 한 법정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법정을 다니다 보니까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가서 앞에 진행하는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형사든 민사든 보면 이 판사님이 되게 자세히 물어보는구나 아니구나, 얼굴 표정에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구나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거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가가지고 두세 개를 좀 진행하는 걸 보면 대충 좀 느낌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약간 좀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약간 직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진행하는 사건인데 분명히 이 재판부에서는 표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아요. 자기 심증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딱히 편파적인 말을 하진 않는데 제 느낌상 이쪽일 것 같다, 또는 이쪽일 것 같다고 약간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방식의 좀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고, 실제로 만약에 느낌이 왔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오래되면서, 사실은 법은 아니고 그냥 직감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관적이에요. 네. MBTI가 직감이라서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판사님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아무래도 뭐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판사님은 뭐 삼진 아웃이라고 하지만 뭐 2번 음주운전한 다음에 10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10년 동안 또 갱생했구나라고 해서 집유 내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3번이나 했어? 바로 뭐 법정 구속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뭐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판사님 또는 어느 부로 배정되는지를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서 뭐 이번에 2번째로 걸렸는데 뭐 음주 수치가 0.83이다. 분명히 조건은 똑같은데 그 형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2단독 판사님이 세다. 요즘은 뭐 3단독 판사님이 세다. 이게 늘 말이 오가고요. 사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은 교도소죠. 교도소. 거기에 구치소, 교도소 거기에 딱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거기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디가 세네, 어디가 약하네 맨날 앉아서 그거 합니다. 네.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다르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대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범죄가 약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법원이나 이렇게 단위에서 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형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걸 맞춰가지고 형량이 정해지고 하면서 음주운전은 점점 형량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어느 정도 좀 세게 했다가 이번에는 좀 일반 방조범은 또 이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씩은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 사회였다면 요새는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법원에서도 사회적 이목들을 많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A 법원은 뭐 음주운전 3회를 5년 때렸는데 B 법원에서는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뭐 2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법감정에는 그게 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 지금은 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AI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뭐 AI로 뭐 대체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급심 판례를 점점 더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AI랑 상관없이 그러면서 AI가 판례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판사 또는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 따라서 양형이 어떻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례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균일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재판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해서 진행하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방식, 뭐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중계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요. 굉장히 친절하고 얘기 다 들어주고 기회 다 주고 재판 더 해주세요. 그럼 더 해주고 다 해주는데 형이 엄청 센 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나는 세게 할 거니까 네 말 다 들어줄게. 이런 분이겠고 또 반대로 똑같이 형이 센데 처음부터 자기 심기를 다 드러내면서 굉장히 딱 어떻게 보면 예단이 보이는데 형이 센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엄청 혼을 내고 문제를 삼는데 실제로 형은 좀 많이 온화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나 좀 혼내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좀 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스타일도 좀 다르고 좀 케이스마다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딱 균일화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